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피아노 학원을 조그맣게 하고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이 있죠. 제 남편은 시숙과 작은 화장품 회사 운영하며 동업을 해왔어요. 사실 이 회사는 원래는 시숙이 혼자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회사에 오래 다니다가 결혼 후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 허락해줬고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던 일이 쫄딱 망하면서 시숙이 남편을 본인 회사에 받아주게 됐었죠. 처음엔 직원으로 입사했다가 남편이 원래 비슷한 계열의 회사에서 영업 쪽 일을 했던 경력이 있어 사업에 도움이 됐나 봐요. 저희 이 사람 회사에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주버님. 아유, 이 녀석 덕을 제가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나름 사업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 일머리는 있는데, 재수 씨도 아시다시피 숫기가 영 없는 편이잖아요. 영업 쪽은 완전히 젬병이죠, 그런데 준영이 얘는 원체 그쪽으로 특기가 있죠. 게다가 이전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앞으로 이 녀석이랑 같이 회사 좀 더 키워봐야죠. 무튼 남편은 그렇게 인정을 받아 대표 바로 아래 직급까지 승진하게 됐죠. 작은 중소기업이고 광고비를 빠방하게 쓰진 못해도 나름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서 꽤 잘 팔리기 시작했고 K뷰티 열풍을 타고 아시아 지역들에 수출까지 하게 되면서 남편 수입도 늘어나고 하니 저도 좋았죠. 시숙한테 고맙기도 했고요. 나 다음 주에도 동남아로 출장 갈 것 같아. 그쪽이랑 미팅건이 있어서. 와, 우리 남편 잘 나가네 아주 그냥. 미팅도 많고 출장도 많고. 그렇게 바빠서 어떡해? 밥이라도 잘 챙겨 먹고 다녀야 할 텐데. 일이 바빠진 남편은 미팅이다, 업무상 약속이다, 출장이다 해서 밖으로 나다닐 일이 많아졌고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내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놈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그땐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렇게 남자를 철석같이 믿다니 참 어리석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외국으로 출장을 간 와중이었어요. 시숙한테 가족 모임 문제로 연락할 일이 있어 통화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말했던 정보랑 좀 다른 거였죠. 거기서 뭔가 딱 감이 왔어요. 제가 영업 쪽은 일절 관여를 안 하거든요. 아마 준영이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맞을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아주버님, 그때 봬요. 왜인지 그날은 유독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전혀 모르는 출장이라는 것도 좀 이상했고 뭔가 기분이 묘했죠. 사실 그동안은 남편이 어디 간다고 해도 고지곧대로 믿기만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감이 쎄해서 출장에 다녀온 남편의 가방이랑 차를 확인해 보게 됐어요. 그전까지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데 화면과 음성이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지운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걸 업체를 통해 데이터 복구까지 해본 결과 전 결국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말았죠. 나 해외 골프 여행은 처음이야, 자기야. 너무 기대된다. 앞으로 내가 더 데리고 다녀줄게. 우리 자기 골프장에는 늘 나가도 일하느라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을 텐데 나랑 있을 때는 편하게 골프 치고 즐겁게 놀아야지. 당신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했어? 그건 신경 쓸 것도 없어. 걘 내 얘기라면 다 100이면 100 다 진짜인 줄 아는 애니까. 그냥 내가 일하러 나간다 하면 돈 벌어와서 좋다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애야. 기가 막힌 대화였죠. 알고 보니 남편이 그간 외부 업체 미팅으로 골프 약속이 있다고 줄기차게 드나들던 골프장에서 어떤 여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워왔던 거더군요. 사업상의 약속들로 골프 여행을 가니 뭐하니 했던 것들도 죄다 그 상간녀와의 여행이었던 거고요. 둘의 꼴사나운 대화들은 이미 몇 달치 분량이 쌓여 있었고 그것들을 본 이상 저는 도저히 가만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나서 동남아니 일본이니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니까 좋디? 애가 줄줄이 달린 애비라는 인간이
뒷공무니로 그딴 짓이나 하고 다니니까 자랑스럽니? 좋아 죽겠디? 이제 어쩔래? 이걸 내가 다 봐버린 이상 나 그냥 넘어가는 거 못해. 당신 내 성격 알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지는 못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근데 애매하게 상간녀랑 한 놈 나눠 갖고 살 순 없잖아? 이쯤에서 끝내자. 깔끔하게.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저는 남편에게 제가 본 것들을 모두 말했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했더니 필사적으로 안 된다고 눈물로 읍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보, 내 말 안 믿기겠지만 나 그 여자랑 헤어지고 온 거야. 그래, 당신 말대로 바람을 피웠던 건 사실이야. 그거 정말 당신한테 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과거 일이야. 그 여자랑 완전히 다 끝났고 완전 쫑이야 쫑. 진짜야. 너 뭐 소설 쓰니? 구라를 치려면 좀 개연성 있게 쳐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그딴 개뻥구라를 까고 있어? 그래, 안 믿기겠지. 나라도 안 믿길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이야 여보. 그래, 사실 나 한동안 잠깐 흔들렸던 건 맞아. 그 여자가 먼저 유혹했고 젊은 애가 유혹하니까 좀 흔들리더라. 근데 가정을 버릴 생각?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 그런 거 나 추호도 한 적 없어. 그리고 솔직히 믿기지 않겠지만 죄책감도 많이 느꼈어.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애들까지 있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지울 수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여행 가서 내가 그런 얘기 하니까 그 여자가 당신한테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더라. 자기 택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한테 다 말하고 불륜사실 폭로하겠다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당신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어차피 너랑은 끝이라고. 그러고 끝내자고 하고 오는 길이야. 진짜야. 제발 믿어줘 여보. 어? 안 믿기면 이거 봐. 이거 채팅창으로 아까 나눈 대화 내용이거든? 이거 봐. 얘가 계속 매달리잖아. 난 이미 얘한테 정이 떨어진 상황이라니까? 당신도 보이지? 대화 내용만 봐도 딱 느껴지지?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지금까지 한 짓만으로도 용서가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아니야.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고 나 정말 반성 많이 할게.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뭐가 그렇게 좋았니?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그렇게 몇 달을 홀려 있었던 건데? 아니야. 홀리긴 뭘 홀려.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한참 어린 여자가 대놓고 그렇게 들이대니까 잠깐 유혹당했을 뿐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감정도 아니었어. 용서해줘 여보. 부탁이야. 이혼 얘기는 제발 꺼내지 말아주라. 그런 건 애초에 내 선택지에도 없었어. 이혼은 죽어도 못해. 나 앞으로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제발. 기가 막힌다 진짜. 그딴 짓을 해놓고 용서를 해달라? 내가 참 어이가 없네. 알아. 나 당신한테 몹쓸 짓 한 거. 하지만 한 번만 봐주면 정말 잘할게. 내가 진짜 10배 100배 더 잘할게. 진짜야. 나 한 번만 믿어줘. 부탁이야. 남편은 싹싹 빌어댔지만 그렇다고 바로 용서를 할 순 없었죠. 전 남편을 집에서 내쫓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전 연애도 결혼 생활도 오래 해온 이 남자에 대한 믿음과 그만큼 큰 배신감으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일단은 가장 먼저 아이들이 걸렸죠. 아빠 없이 키울 자신이 실은 없었거든요. 아직은 한국 사회가 그런 곳이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이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하나 또 있는데 이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 후로 남편이 먼저 자진해 집도 제 명의로 바꾸고 앞으로 당신한테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동선이랑 휴대폰까지 다 저한테 보여주고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40 넘어 뭐 그렇게까지 사랑에 목매서 사는 부부가 어디 있겠나 싶기도 했고 저도 뭐 사랑 타령하며 남편을 붙잡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필요에 의한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남편이 전보다 훨씬 노력하는 것도 느껴져 그냥 눈 감아주고 살았던 거였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엔 분노도 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감정도 희석되고 서서히 잊혀져갈 무렵이었습니다. 50이 되도록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해서 나는 이놈의 자식이 무슨 하자가 있나,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했다. 근데 이러고 노총각 탈출을 한다니 내가 아주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판이다. 그러게 말이요. 이게 평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늙어 죽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이러고 큰아들내미 장가 보낼 날이 다 오네 그래. 쉰이 되도록 결혼을 안고 있던 노총각 시숙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해 시가에선 완전 경사가 났었죠. 아주버님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아주버님 진짜 세상에 이런 남자 없다 싶게 사람 참 좋은 분이라 아마 좋은 분 만나셨겠죠? 사실 전 아주버님 진짜 장가 가실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걱정도 했어요. 아주버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여자 앞에선 눈도 잘 못 쳐다보고 쑥스럼 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이 나이 먹고도 아직 그러고 살았죠. 주변에선 너 못쏠 아니냐. 어디 연애 프로그램이라도 나가서 짝을 찾아봐라. 그럴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니 저도 신기하네요. 사람이 다 짝이 있나 봐요. 참, 그렇잖아도 상견례 전에 재수 씨랑 같이 한번 봤으면 했었는데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같이 밥이나 먹을까요? 아, 네, 그럼 좋죠. 상견례 때 보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어색할 텐데 미리 익혀두면 서로 편할 거고요. 그렇게 전 정식 상견례 전에 먼저 시숙에게 소개를 받아 여자의 얼굴을 봤었어요. 노총각 시숙이랑 저랑 꽤 친한 사이였거든요. 사실 시숙이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퇴원을 하고도 거동이 좀 불편한 상태였고 그때 얼마간 저희 집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아직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라 시모가 저희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애들을 봐줄 때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네 아이들 돌보고 있었으니 저희 아이들까지 봐주긴 어려웠고요. 시모는 다친 아들을 돌봐주고 싶은 눈치인데 손주들도 있으니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였죠. 어머님, 아주버님 말이에요.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시려면 거동이 불편하실 텐데 다 나으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계시게 하는 건 어떠세요? 뭐 거동이 불편하시다곤 해도 화장실 정도는 목발 짚고도 혼자 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 쓰진 않아도 될 테고 밖에 외출할 일이 있을 때만 제가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아유, 그럼 나야 너무 편하고 좋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들이 혼자 그러고 처량하게 있을 걸 생각하니 영 마음이 쓰이고 찜찜했는데 그렇게 말을 꺼내주니 너무 고맙다, 아가. 아주버님의 시어머니까지 다 한 집에 모시고 있는 게 그게 여간 불편할 일이 아닐 텐데 내가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봤구나.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워낙 저희 아이들도 잘 봐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도 당연히 잘해야죠. 사실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 시모가 자기 아들도 보고 손주도 보라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시모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재수 씨가 집에서 지내게도 해주고 마음도 많이 써주고 참 고마웠어요. 그때 솔직히 좀 까마득하긴 했었거든요. 혼자서 밥 해먹고 이것저것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컸었는데 재수 씨 덕분에 편하게 있었죠. 에이, 제가 뭐 도와드린 게 있나요? 어머님이 많이 애써주셨고 저는 그냥 가끔 외출할 때 도와드린 정도였는데요, 뭐. 그게 컸죠. 그게 뭐 보통 일인가요? 노총각이라 제가 신세를 많이 졌어요. 저도 그 은혜 안 잊을게요. 전 제 편의상 권했던 일이고 크게 애쓴 것도 없었지만 시숙은 제게 고마워했고 그 뒤로 절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여자도 저에게 먼저 보여주며 제가 보기엔 어떤지를 궁금해하더군요. 상대 여자는 시숙하고 나이차가 꽤 났지만 말하는 걸 들으면 참 성숙했어요. 조곤조곤하고 차분한 인상이 나쁘지 않아 보였죠. 혹시 같은 여자가 보기엔 어땠어요? 괜찮아 보이던가요? 네, 참하고 차분한 인상이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던데요.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뭐 크게 흠잡을 데 없는 느낌이었고요.
그렇게 저에게 먼저 상대 여자를 보여준 후 2주쯤 지나 시가에도 인사를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시부모도 흡족해했고 그렇게 양가 모두 반대 없이 무르르듯 결혼 준비는 진행이 됐죠. 그로부터 2달 뒤 마침내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상견례 날이 됐죠.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죠. 저 잠시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희 예비 형님이 될 사람이 일어나시기에 제가 따라 나섰죠. 그리고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비 형님, 아니, 제 남편의 상간녀를 변기 칸에 밀어넣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런 뻔뻔한 짓을 하고 있어! 너야말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 게 못된 것만 처배워서는 말이야! 전 상간녀의 머리채를 흔들며 소리쳤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자초지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는 5년 전 남편이 그 상간녀를 버리고 저를 택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실 저는 그때 그냥 솔직히 들킨 마당에 저한테 버림 안 받으려고 상간녀 대신 당신 택한 거라고 쇼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진짜 남편이 아내한테 불어버리겠다는 상간녀 때문에 차라리 내가 말하겠다고 한 게 맞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 상간녀가 대체 뭔 배짱인지 저를 진짜 만나러 온 덕분이었죠. 남편한테 진실을 들은 후 잠시 집에서 내쫓은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 상간녀가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고 고민 끝에 상간녀를 만나러 나간 자리였죠. 당신 남편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줄 알아요? 나랑 그 사람이랑 이미 6개월이나 된 사이예요.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네, 다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듣자 하니 형편도 나쁘지 않고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모양이던데. 왜 굳이 그러고 살아요? 남의 남자 뺐는데 취미 있어요? 아님 유부남 판타지 같은 거라도 있나? 그 사람 당신한테 안 가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유부남들 말 그렇게 너무 믿지 마요. 어차피 안전한 데 발 넣어놓고 그냥 잠깐 즐기는 것뿐이야. 혹시나 이 남자 말고 또 다음 남자도 유부남으로 골라 만날까 봐 조언해 주는 건데 다음번엔 그냥 같이 가볍게 즐겨요. 괜히 마음 줬다 혼자 또 고생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래요? 그냥 가볍게 즐긴 거라고? 나만 혼자 마음 준 거라고? 그럼 뭐 다 버리고 그쪽한테 가기라도 할 줄 알았어요? 에이, 너무 순진한 건지 혼자 멜로 영화를 찍고 앉아있는 건지. 젊은 여자랑 바람피는 유부남들 다 야가 빠진 눈구렁이들이야. 절대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이미 각 다 재고 그쪽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다니까. 나한테 와서 다 털어놓을 때 이미 그쪽이랑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날 진짜 버릴 작정으로, 진짜 그럴 생각으로 그랬단 거예요? 일부러 이혼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줄 알았는데, 그냥 나한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다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상간녀는 그 사실에 꽤나 충격을 받은 눈치더군요. 물론 남편이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요. 하지만 블랙박스 때문에 나한테 발각당했었다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 용서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이혼하면 그쪽이 만나려고요? 저는 그 사람 없이 못 살아요.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사랑이에요. 제 일생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남자라고요.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남자 안 놓쳐요. 그러니까 언니가 포기하세요. 제발 이혼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빌게요. 한번 바람 피운 남자 어차피 언니도 미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주세요. 부탁드려요. 이거 완전히 제대로 미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걸 보니 괜히 오기도 생겼죠. 얘, 미쳤니? 너 정신 좀 차려. 내가 너 더 안 달라는 꼴 보고 싶어서라도 절대 이혼은 안 할란다. 언니. 내가 왜 네 언니야? 어머, 웃기고 있어 진짜. 상간녀는 그렇게 주저앉아 펑펑 울고 어이없는 저는 그 애를 그냥 내버려두고 왔었죠.
그리고 이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남편과 봉합은 했는데 그 뒤로 그 상간녀가 스토커처럼 남편한테 자꾸 찾아와 들러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찾아왔던 거죠. 제 남편은 결국 스토킹죄로 상간녀를 신고했었고 심지어 접근금지 신청까지 할 정도였죠. 도가 넘는 스토킹을 했던 그 상간녀는 결국 처벌을 받았고 그 뒤로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 존재에 대해서도 잊어가던 그 여자가 대담하게도 얼마 전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가 아마 상견례를 앞둔 지 한 달 전쯤 됐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상견례 언제 하기로 날짜를 정했다고 미리 스케줄 비워놓으라고 일찍부터 정하고 알려주는 거니 꼭 참석하라고 시모한테 연락을 받았던 시기였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이 상간녀 진짜 보통 미친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처벌까지 받아놓고 또 스토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나 놀랐던지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쳤죠. 미쳤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당장 꺼져. 지금 곧 우리 애들 집에 올 시간이야. 잠시만요. 저 다른 거 하려고 온 거 아니고요. 언니 도와드리러 온 거예요. 진짜예요. 무슨 개소리야. 당신 남편 준영 오빠가 또 바람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신고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전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거였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느라 한동안 보이지 않았나 했더니 스토킹으로 처벌까지 받을 정도였다 보니 그 여자네 부모도 당연히 가만 안 뒀던 거예요. 멀쩡한 자기 딸이 유부남과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하고 다니니 제정신일 리가 있겠어요? 창피하다고 몇 년을 유학을 보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구구절절 자기는 이제 정상이 된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며 편지를 써보냈는데 한참을 그 짓을 하니 부모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이제 안 그러겠지 싶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했대요. 하지만 그 정도로 단단히 미친 인간이 진짜 그만둘 리가 없었고 한국에 돌아와 잠잠해질 무렵 스토킹을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전까지는 대놓고였다면 이젠 몰래 스토킹을 한다는 거였죠. 제가 오빠를 따라다니다가 이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당연히 눈이 돌았죠. 그냥 머리채라도 가서 확 잡고 싶었지만 언니도 아시죠? 제가 이미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적 있는 거. 그랬다간 진짜 영영 오빠 얼굴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 하진 못했던 거예요. 일단 전 그 여자를 좀 더 따라다녀 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사실 5년 전에 말이에요. 제가 자꾸 오빠 하니까 기분 나쁘시죠? 죄송해요. 너무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언니 남편분이랑 헤어지기 전에 대판 싸웠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 언니랑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우겨서 싸웠던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거 말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남편분 태도가 영 예전 같지가 않고 시들시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의 촉이 딱 발동을 한 거죠. 이건 뭔가 다른 여자가 생긴 거다. 와이프가 아니라 제3의 여자가 있다. 그 의심이 딱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쪽을 좀 파보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언니도 아시다시피 일이 터졌잖아요. 대놓고 버림받고 다시 만나달라고 난리 부르스치고. 그러느라 그 일은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미행하고 사람도 써가면서 그년을 조사해봤더니 글쎄 그년이 언니 남편분이랑 이미 5년 전에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만나고 있던 때에 이미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저랑 헤어진 이후에도 그년이랑은 쭉 만나오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요. 제가 이 충격의 연속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상간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남편분이 바람을 들킨 직후엔 그 여자랑의 만남도 혹시나 들킬까봐 좀 사렸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남편분을 시시각각 다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하던 시기였잖아요. 만약 그때 만나고 있었으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SNS 게시물도 보니까 딱 그 시기엔 안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진짜 까무러치실 거예요.
상간녀 1은 제게 상간녀 2의 SNS 계정을 보여주더군요. 근데 상간녀 2의 얼굴 이상하게 굉장히 익숙하대요. 보정이 심해서 바로 누군지 알아내기는 어려웠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니겠지라고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게 그년 비밀 계정이에요. 전부 남편분이랑 찍은 사진들이죠. 여긴 팔로워도 몇 안 돼요. 저는 다른 계정을 해킹해서 팔로우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거 그년 공개 계정인데 여기 누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발견한 건 바로 저희 시숙의 얼굴이었어요. 아,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더군요. 이년 이거 보통 미친년이 아니에요. 뒤로는 언니 남편분 만나고 앞에서는 언니 아주버님 만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상간녀 1의 말대로 상간녀 2는 정말 보통 미친년이 아니었고 SNS 계정에 떡하니 시숙과 남편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거 있죠? 왜 그때 시숙이 저한테 자기 결혼할 여자를 소개했던 날 있잖아요. 당연히 저만 혼자 보러 간 건 아니고 남편도 동행했을 테니까요. 그때 상간녀 2가 이렇게 만난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게 미친 짓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남자를, 그것도 형제를 양쪽에 끼고 사진을 기록으로 남길 생각을 했다니 거기다 내 남편이란 놈도 똑같이 미친 새끼인 건 마찬가지였고요. 저는요 언니, 아직 그 사람 포기 안 했어요. 언니가 한 번은 그 사람 용서했죠. 그래요. 남편이 바람핀 거 한 번쯤 눈 감고 용서하고 사는 여자들 많으니까요. 근데 이것까지 봐주진 못할 거예요. 바람핀 여자가 시댁 식구로 들어와 살다니, 그것도 아주버님의 부인, 내 형님이 되다니, 그건 보통의 여자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용납도 할 수 없는 범주죠. 그러니까 언니 이혼하실 거잖아요. 맞죠? 제가 모은 증거들 다 언니한테 드릴게요. 언니한테 유리하게 써먹으시고 이혼도 성공하세요. 언니가 이혼하고 버리면 제가 그 사람 다시 붙잡을 테니까요. 그 와중에도 상간녀 1은 남편이 이혼하고 나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더군요. 상간녀 1도 상간녀 2도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 천지다 싶었죠. 어쩌면 그 쓰레기 같은 놈을 주워갖고 다시 같이 살던 저 역시 정신 나간 인간 중 하나였겠지만요. 아무튼 저는 상간녀 1 때문에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되고 상견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전 이날만을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간녀 2, 화장실에서 머리채까지 잡혔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 있죠? 다 알고 있으니까 뻔뻔하게 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너 5년 전에 내 남편이랑 바람폈던 그년이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예요. 저도 찔렸는지 차마 5년 전 바람 피운 건 부정 못하고 어떻게 아셨냐고 벌벌 떨더군요. 그런데 얘도 좀 지능이 낮은가 봐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제가 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5년 전 바람 폈던 상간녀 아니냐고 하니까 진짜 딱 5년 전 일만 알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용서해주세요. 저도 그때 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미 벌써 5년도 더 됐잖아요. 그땐 저도 너무 어렸고 너무 뭘 몰랐어요. 오늘에 와서야 알았어요. 동생이라고 소개하는데 저 정말 까무러칠 뻔했어요. 하지만 저 지금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남편분과는 진작에 다 끝난 일이에요. 아주 옛날에 아주 잠깐 바람이었을 뿐인데 그때 그 실수 때문에 평생의 배필을, 제 운명의 짝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눈 감아주세요. 네? 이거 비밀로 해주시면 제가 원하는 거 뭐든 다 해드릴게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돈도 드릴 수 있어요. 5천이면 될까요? 아니 1억이라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진짜 웃기는 애네. 그래, 그럼 1억 줄래? 나한테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 네, 그럴게요. 며칠 안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모른 척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지 뭐.
그러마 하고 제가 먼저 자리로 돌아왔고 가족들 다 모인 후 상견례가 시작됐죠. 상간녀는 제 눈치 살피느라 밥 한 술 제대로 못 뜨더군요. 눈빛으로 자꾸 저한테 다시 확인을 받으려는 듯 눈빛을 보내댔죠. 상간녀가 내가 입을 안 열 거란 확신을 할 정도로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입을 열었죠. 제가 오늘 여기 모인 가족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말에 상간녀 이도 남편 놈도 바짝 긴장을 하는 기색이 보이더군요. 저는 이날 상간 사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도 폭로해버릴 생각이었거든요. 상간녀 일한테 이야기를 듣고 온 날 있잖아요.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남편 놈이 바람 피웠다 걸린 뒤로 쭉 저한테 자기 휴대폰이며 내비며 뭐며 다 공개해두고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람 필 동안 그걸 어떻게 다 속였을까 고민을 해보니 한 가지 결론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가능했던 건 바로 세컨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 말이죠. 저는 어딘가에 세컨폰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남편 차 집안 할 것 없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차에 숨겨놓은 세컨폰을 발견한 거죠. 알고 보니 그걸 차에다 숨겨놓고 이걸로만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거였어요. 이야, 저는 차는 그냥 얌전히 운전만 하고 다녔지 뭐 숨은 기능이나 공간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트렁크 밑판을 열면 숨은 정리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뒤져도 하도 안 나오니까 집안에 아무도 모르게 비상금 숨기기, 차에 물건 숨기기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했었거든요. 그 결과 트렁크 바닥에 있는 공간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였죠. 차종에 따라 이렇게 트렁크 바닥에 숨겨진 수납 공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낸 휴대폰은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싶어 일단은 그 자리에 그대로 넣어뒀죠. 그리고 며칠 타이밍 간을 보던 와중이었는데 마침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짧은 기간 입원했었죠. 하늘도 저를 도와주나 보다. 신은 역시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속으로 기뻐하며 쾌재를 불렀죠. 그때 제가 남편 대신 남편 차 수리를 하게 됐고 자리 밑에 있던 핸드폰을 챙겨 사설업체를 통해 잠금을 해제한 거죠. 차는 괜찮아? 어때? 수리 맡겼어? 가지고 왔어? 차 멀쩡하고 수리하려면 한 2, 3일 걸린대. 잘 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몸이나 챙기고 수리 끝나면 내가 찾아갈게. 아니야. 수리 끝나면 내가 찾으러 가지 뭐. 어차피 큰 부상도 아니고. 입원한 와중에도 남편 놈은 계속 차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아마 차 자체보단 그 휴대폰이 걱정이었겠죠. 오로지 그 폰으로만 상간녀 이와 대화를 해왔으니 그 여자에게 연락을 못해 안달이 났을 테고요. 전 일절 그냥 모른 척을 했죠. 아무튼 그렇게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고 열어봤더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둘은 상간녀 일과의 만남이 몇 달 진행됐을 때 만났고 한 번도 헤어진 적도 없더군요. 5년 전 그날 이후로 오히려 이 세컨폰 만들고 세컨 차까지 만들어서 아예 철저하게 숨기고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거기서 완전 충격이 밀려오더군요. 내가 진짜 미친 짓을 했던 거구나 싶었죠. 아이들 때문이든 남편을 다시 믿어보고 싶어서든 결국 내가 내린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요즘 젊은 친구들이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남자가 한 번쯤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서인지 난 왜 그걸 한번 눈 감아줘서 다시 이런 일을 당할까. 그런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하지만 그걸로 자책만 하고 있기엔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둘은 몰래 스릴을 즐기는 걸 넘어 더 큰 계획을 꾸미고 있었거든요. 둘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죠. 그 당시 제가 봤던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보자면 대략적으로 이랬어요. 자기, 오늘 자기 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 자기 형은 역시 자기한텐 잽도 안 되는 거 있지?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애기. 오늘 형이랑 집사람한테 출장 간다고 해놨으니까 둘이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참, 근데 우리 광고 촬영 또 언제 잡혀 있어? 그거 안 그래도 다다음 주쯤 한번 찍을까 하는데. 그래? 너무 좋다. 사실 그거 너무 스릴 있어. 준수 씨 있을 때 당신이랑 살짝살짝 몰래 손잡는 거 진짜 스릴 있더라고. 이제 우리 가족으로 엮이면 더 맘 편하게 자주 만날 수 있겠지?
당연하지. 가족 모임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만나면 몰래 더 술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준수 씨랑 좀 살다가 헤어지면 위자료 많이 챙겨갈게. 회사 재산도 많이 뺏어갈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신도 꼭 이혼해야 돼? 알지? 당연하지. 난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각자 이혼해서 챙길 거 챙기고 우리 어디 도피해서 둘이 살자. 벌써 행복해 자기. 난 그때를 위해서 준수 씨랑 억지로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질투하면 안 돼. 알지? 하지만 질투나니까 너무 좋아하진 말기다. 당연하지. 나한텐 항상 자기뿐인걸. 나한테도 우리 애기뿐이야. 정말 토 나오는 감성의 불륜 남녀의 대화 내용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얻은 정보는 단순히 토 나오는 대화 그 이상이었어요. 사실 상간녀는 간간히 사진 찍으며 돈 버는 무명 모델이라 이 화장품의 지면 광고 모델로 시숙과 처음 만났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을 기용한 게 제 남편 놈이었죠. 그러니까 상간녀가 혼자 양다리로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둘이 짜고 시숙한테 덤벼든 거였던 거예요. 둘은 가족으로 엮여 맘 편하게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동시에 시숙 재산을 노리고 나중에 각자 이혼해 재산 한몫 쥘 계획까지 꾸몄던 거죠. 정말 소름이 끼치는 불륜 남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시숙에게 전 둘의 그런 계획들과 둘의 사이에 대해 모두 폭로했죠. 휴대폰에 있던 모든 대화 내용과 자료들을 전부 뽑아서 보여줬고요. 우리 쪽 시숙과 시부모는 물론이고 여자 쪽 가족들도 충격 그 자체더라고요. 둘이 메신저로 주고받은 낯뜨거운 대화들을 보며 고개를 돌릴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내 뒤에서 그렇게 돌아나? 아니, 아주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나한테 내 동생이라는 게 어떻게 그딴 짓을 꾸며? 내가 너 사업 쫄딱 망한 걸 받아줘서 겨우 살려줬더니 그딴 짓을 해? 내 돈이 그렇게 탐이 났니? 내 사업이 그렇게 욕심이 났어? 이딴 짓까지 꾸며서 나한테 뺏어가고 싶을 만큼? 내가 그동안 네가 몰래 조금씩 돈 가져다 쓰고 좀 이따 채워놓고 그러는 거 솔직히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니까.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예뻐해온 내 동생이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속이고 희롱하고 이딴 짓을 꾸며? 난 이제 더 이상 너 못 본다. 형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인간 쓰레기 새끼.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하니? 네 형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 아빠보다 더 부모처럼 자식 챙기듯 너한테 했던 형이다. 근데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해? 나도 너를 더 이상 볼 자신이 없다. 결국 무난하게 서로 상견례하고 끝날 줄 알았던 자리는 완전 파국 그 자체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 사람 좋던 시숙도 완전 눈이 돌았고 시부모마저 어떻게 인간이 돼서 그런 짓을 하냐고 내 남편한테 등을 돌려버렸고요. 여자는 수치심의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여자 쪽 가족들도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더군요. 여보,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까지 변명할 거 없어. 어차피 난 니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 모든 계획 다 알고 있고 이미 내 결정까지 내렸으니까. 달라지는 건 없어. 변명이든 해명이든 용서를 빌든 뭐든 할 거면 딴 놈한테 가서 해. 네 형한테 가서 빌어보든 네 부모한테 가서 빌어보든 아님 뛰쳐나간 저 상간녀한테 가서 붙잡든. 그런 건 마음이 바뀔 여지가 있는 사람한테나 해야지. 난 전혀 달라질 여지가 없으니까 괜히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텐 정말 할 말이 없어. 내가 진짜... 미안. 진짜 웃음이 다 나네? 그 레퍼토리가 너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말이야. 이거 무슨 데자뷰인가? 맞다. 5년 전에 네가 했던 말들이구나. 뭐 이제 그런 말 할 차례인가? 이제 다 끝난 사이다? 앞으로 잘하겠다? 아님 저 여자 사랑하니까 놔달라. 뭐 그런 말이라도 하시게? 어디 한번 짓거려봐. 뭐라고 입을 열지 궁금하긴 하다. 미안해 여보. 용서해달란 말도 이제는 차마 나오지도 않는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다 잘못했어. 재미없다. 별로 발전을 안 하네 이 집은. 대사 개발 좀 하셔야겠어. 이후 일처리는 어떻게 됐는고 하니 남편 놈과 상간녀는 단순히 시숙 재산을 뺏어올 계획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회사 자금에도 실제로 손을 대고 있었더라고요.
화장품 공식 모델로 채용하면서 일반인 모델에게 주는 거라곤 상상도 하기 힘든 액수를 자기들 맘대로 계약해서 체결을 했는가 하면 시숙 무너뜨리고 혼자 회사 차지하려고 뒤에서 꼼수까지 쓰고 있었던 거였죠. 결혼해 살다가 상간녀는 시숙과 이혼하고 남편 놈도 이혼하고 둘이 그렇게 어디 외국으로 튀어서 살 생각이라도 했나 보더군요. 결국 파혼은 당연지사고 시숙은 횡령 배임으로 남편 놈과 상간녀를 고소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고 위자료 및 정신적 손해배상, 양육비 모두 청구했죠. 여보, 나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 횡령에 배임에 내가 지금 엮인 게 한둘이 아니야. 근데 이 마당에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도 모자라 그 돈들을 다 어떻게 줘. 그럴 돈이 어딨어 내가. 나 지금 딱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건 댁 사정이시고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나더러 고소 취하라도 하라고? 미쳤니? 판결 나는 대로 딱딱 지켜서 돈이나 보내. 안 그럼 그때는 또 소송 갈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난 뒤에도 제게 줘야 할 돈이 입금되지 않았고 전 놈에게 다시 소송을 걸었죠. 한편 그렇게 세기의 사랑이라도 되는 것 마냥 좋아 죽더니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 상간녀 이도 학을 뗐나 보더라고요. 둘 다 감옥 신세지게 생겼는데 당연한 거겠죠. 전 남편 놈, 지 가족들한테 너는 우리 아들 아니다 내침당하고 저랑 우리 애들한테 빌붙으려고 애들 얼굴 보게 해달라고 졸랐지만 지 부모도 버린 놈 내가 왜? 돈이나 갚으라고 하고 쫓아보냈죠. 시숙을 생각하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회사 자금에 손을 대서 횡령죄로 고소당한 사실 때문에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을 뺏기는 쉬웠어요. 부모가 범죄자인 경우 주 양육자와 법원이 자녀와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놈이 영업 명목으로 허튼 짓을 안 하고 다니니 오히려 회사는 더 잘 되고 있어요. 재수씨, 아니 이제 재수씨라고 하면 안 되려나? 고마웠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렇게 그놈을 철석같이 믿고 모든 걸 맡기다니. 사업가랍시고 어쩜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했는지. 저야말로 어리석었죠. 그런 놈을 믿다니. 저희 둘 다 참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들 찍혔네요. 이혼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완전히 남남인 사이지만 우리 조카들 진욱이 진경이한테는 계속 삼촌 노릇 잘하고 싶어요. 그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구렁텅이에 빠질 뻔하다 살아난 것도 다 재수씨 덕분이고요. 그놈 지금 아마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겁니다.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대신 양육비랑 지원금은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니, 아주버님이 왜요? 그건 그놈이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그럼요. 그놈한테도 당연히 뜯어내야죠. 안 주면 고소하고 신고하고 소송을 걸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건 그냥 삼촌으로서 우리 조카들 예뻐서 주는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어쩜 그렇게까지 다른 인간들이 태어났는지. 전 시숙은 그렇게 아무 책임이 없는데도 저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도움을 주려고 애썼고 전 남편 놈은 마땅한 책임이 있는데도 여전히 회피하며 갚아야 할 돈도 갚지 않고 회피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놈 마음도 아마 편치 않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여기저기 빚을 지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끝에 통장 하나 마음대로 못 내고 제대로 정착조차 못하는 상태로 쫓겨나다시피 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람이나 피워대고 남의 돈 훔쳐가며 망나니로 살던 놈에게 딱 어울리는 결말 아닌가 싶네요. 웃긴 건 저런 꼴이 되고 나니 상간녀 일도 이제는 정신을 차린 건지 드디어 콩깍지가 벗겨진 건지 놈에게 얼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간녀 일은 또 다른 남자에게 꽂혔는지 어쨌는지 자기 살 길 찾아가고 상간녀 이는 죄 지은 걸로 대가 치르고 두 여자, 아니 저까지 포함해 세 여자 모두에게 버림받고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된 놈의 신세가 참 처량하고 우습네요.